네, 월요일인 오늘은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일정도 알아보고요. 어떤 이슈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지 한 주간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연희님과 함께 먼저 이번 주 일정부터 뒤쪽에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에서 경제지표 상당히 많이 발표됩니다. 오늘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서 일단 내일로 가면은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나오고요. 그 가운데 3일과 4일에는 미국 조기 폐장과 휴장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5일에 가보시면요. 금요일에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도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는 2분기 어닝 시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화요일에 시프트 공모 청약 소식도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중요한 이슈들 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있는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보시면 중국 쪽에서 또 수출 통제 이야기들이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중 갈등 분위기가 또 나오는 것일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한 몇 달 전이었죠. 5월 31일인가요? 그때 중국 상무부에서 7월 1일부터 항공우주와 조선 분야의 금형장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요, 작년에 8월에는 이제 갈륨이랑 게르마늄의 그 수출 통제가 있었고요. 12월에는 흑연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의 맞불 작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기존에는 첨단 산업에 그쳤지만 이제는 군사 분야로까지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오늘부터 중국은 수출 통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통제가 한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영향은 우리나라에게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방산이랑 조선업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방산의 경우에는 국산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고분자 섬유 이런 것들도 사실 고순도 고품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3의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딱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중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 수입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은 이미 한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해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에도 수출 통제에 대한 품목들을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 흐름들은 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7월에도 FOMC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내년까지 어떻게 좀 금리 인하가 진행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베이스로 해서 또 데이터베이스를 요즘 연준에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부합을 했어요. 이제는 다음이 고용인데 화요일 저녁에 또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 노동시장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돼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지표도 이제 상당히 조금 안정화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고용에 커다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7월 2일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또 이제 주당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고 이제 금요일에 가서는 고용 도양 보고서 이렇게 고용과 관련된 일정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냉각이 되어야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일자리 수는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24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24개니까 훨씬 더 일자리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제 노동 지표들, 고용 지표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고용은 서서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시간당 임금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그동안에는 임금이 계속해서 지속 상승하는 것들이 약간의 문제점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3.9%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이 높았던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이번에 3.9%로 발표가 된다면 3년 사이에 가장 적은 폭의 임금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들은 이제 실업률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실업률이 아시는 것처럼 5월에 4%대로 맞아요.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6월에도 실업률이 한 4%대로 나올 것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 연준의 인사들 가운데서 앞으로 이 4%대의 실업률이 더 급격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 수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야지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요,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그 속도보다 16세 이상의 이민자의 순유입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걱정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러스 이제 실업자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고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실업 신규 수당 그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나왔죠. 네. 근데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실업 수당을 이제 청구한 개수는 증가했지만 이제 그 주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6천 건 정도 감소한 수치를 네. 나타내면서 고용 시장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둔화되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통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꺾이면서 연준의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이제 6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제 지난 6월에 발표된 만큼 점도표가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의사록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다. 이런 네. 것들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늘 그랬듯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우리가 또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 지표도 잘 봐야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FOMC 의사록까지 발표가 되니까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있을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금요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실적 시즌 발표가 또 이번 주에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실적은 뭐 좋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 주가가 주가는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지 2분기 일단 컨센서스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이번에 이제 2분기에 발표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 매출을 한 72.8조 원에서 73조 원 수준으로 이제 매출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한 8조 원에서 8.4조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을 소폭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익 개선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1분기와 동일하게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DS 부분을 비롯해서 이 삼성전자 전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는 각각 한 15%, 14% 정도 상승하면서 네.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S 부분뿐만이 아니라 SDC 같은 경우에도 그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쪽의 주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좀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VD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하만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가 진입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이제 실적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X 쪽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쪽은요. 계절적인 비수기에 진입을 했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많이 이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 16%, 35% 각각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이렇게 이제 컨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하반기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양 HBM이 네. 인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HBM3 시장에서 이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 좀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사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HBM 인증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네네.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 8단 제품의 경우에는 3분기 초에 승인이 되고 네. 12단 제품은 3분기 말에 고객사 품질 테스트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성과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렇죠. 이 예상대로 일정이 흘러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경쟁사와의 그 HBM 기술 격차가 과거 대비 그래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 HBM 매출도 이제 매출로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HBM과 관련돼서는 조금 아쉽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좀 뺏기기도 했었는데 과연 HBM과 관련된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보시고요. 3분기 일단은 2분기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발표하는 날 실적 발표 LG전자도 또 맞아요. 같이 나오잖아요. LG전자는 지금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LG전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 추정치는 LG전자는 21조 2,9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51%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1분기에 LG전자가 최대치 영업이익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분기보다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이번에도 뭐 1조 원 이상이 이제 1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의 예상을 조금 더 조정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 의견대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눈높이를 높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LG전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그 근거를 봤더니 생활가전이라든지 TV 쪽에 실적에 호조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LG전자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HA 사업본부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 그리고 렌탈 그러니까 그 구도 가전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가전 수요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면 LG전자는 가전 수요가 상당히 요즘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완전 프리미엄 아니면 중저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네. 이번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가전의 AI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가전의 초과 이제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고 있다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열 관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는요 북미 빅테크 업체에 이 냉각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LG전자의 AI 냉각 시스템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전력 그 효율을 낮출 수가 있고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LG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부품들은 친환경 부품 촉매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친환경 정책에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북미에 처음으로 이제 납품을 했는데 북미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레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잘 이제 안착이 된다면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LG전자의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매출이 냉난방 공조 매출의 한 20%까지 차지하면서 앞으로는 조 단위의 매출까지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LG전자 역시나 일단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가전과 관련돼서도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가 연평균으로 계속 5%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주요 이슈 함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 배달 수수료 많이 할인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많게는 예전에 막 6,000원, 7,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포장을 해서 먹더라도 수수료를 부담을 또 업주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이제 배민이 배민 클럽이라는 걸 론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제한으로 배달을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 배달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배달의 수요가 약간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달 수요가 늘어났으니 점주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많이 받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정률제 요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률제 요금이 뭐냐면 주문의 누적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 건수는 늘어났지만 주문이 많아지니 수수료를 더 높게 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자를 보는 점주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고객들이 포장을 했을 때도 그 포장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까지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포장 수수료는 이제 배민에서 6.8%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 제품을 팔면 피자 10,000원짜리 피자를 팔면은 680원을 그렇죠. 수수료를 네. 내야 되고 20,000원짜리 피자를 팔면 이제 1,360원이라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 모든 포장에 오늘부터 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신규 입점하는 점포들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기존에 입점이 되어 있던 점포들은 내년 3월 말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4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사실 배민만 부과하는 건 아니고 요기요도 이미 그 주문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배민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부터 포장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제 포장 서비스 대부분이 다 유료화로 바뀌겠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배달 어플로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 점주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이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23,000원짜리 피자를 팔면 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배달료, 중개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 다 빼면은 23,000원짜리 피자를 팔면 2,000원의 이윤밖에 남지 네.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포장 주문까지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하러 가면은 포장 주문은 할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죠. 콜라라도 서비스로 네. 준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포장 수수료까지 부과가 된다면 그조차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포장이든 배달이든 하는 거는 똑같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포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요금에 대한 정상화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주들도 소비자들도 이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마다 내야 되는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전화를 해서 가든지 네네. 아니면 그냥 바로 가서 포장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약간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식값으로 좀 전이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포장 수수료를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까지 오늘의 이슈도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투자 이슈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